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세제 혜택 펀드가 다수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포인트, 바로 세제 혜택을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투자할 때 금리가 낮아졌다 탓하지만 마시고 이 세금을 줄여서 낮아진 금리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첫 순서 저금리 시대 절세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부터 오늘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저금리 시대에 절세 기술로 돈 늘리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죠.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 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을 돌아보면은 상당 기간 오래된 저금리 때문에 요즘 들어서 금융권을 이탈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세 상품 중심으로 금융권 행보도 좀 바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증시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은행권 자금이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고객 붙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은행권에서 특판 예금을 내놓는 등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에서는 최근 재테크 상품을 패키지해서 내놓기도 하고요. 증권계에서는 CMA와 연계한 절세 상품 등을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제 혜택이야 경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환영받는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이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세제 혜택만한 재테크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특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금리는 매우 불만스러울 테고 주식은 변동성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 추구형 투자자들은 돈을 굴릴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일 것인데요. 저금리 시대의 세제 혜택은 무위험 차이가 가까운 수입이라는 점에서 재테크 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 금리를 추가로 받는 효과가 있는 만큼 재테크 분야를 어떻게 할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기려고 해도 놓치는 경우가 좀 있고 게다가 금융사 직원의 안내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 구체적인 방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의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세금 우대나 비과 상품에 들면 이 같은 이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세금 우대는 전 금융사가 취급하는 1년 이상의 적금에 대해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 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3,000만 원까지 9.5%의 이자 소득세만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생계형 비과세는 세금 우대와 달리 이자 소득세율이 0%인데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 돼야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간별로 연령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잘 알고 상품을 골라야겠는데 요즘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도 내놓는 상품이 따로 있죠? 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최대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는데요. 신협 예탁금의 경우 만 20세 이상 조합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예적금이 이자의 15.4%를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3천만 원까지는 노원천 특별세 1.4% 외에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또 출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15.4%와 1.4%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때문에 세제 절약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요즘은 이런 세제 혜택들을 묶은 일명 패키지 상품을 금융사들이 선보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재테크 상품을 패키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은행은 소득공제 전용 상품인 재테크 상품을 패키지화했습니다. 개인 연금 상품, 장기주택 마련 상품 및 국내 장기 주식형 펀드로 구성된 재테크 패키지는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소득공제 여부도 통합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는 CMA와 연계한 절세 혜택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CMA를 통해 3대 절세형 상품인 장기주택 마련 펀드, 신개인연금 저축,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 등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3대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면 과표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인 고객은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최대 157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당해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은행이나 증권사별로 다양하게 이제 절세형 상품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고객분들께서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매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나의 계좌에 통합해서 관리하면 고객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군데에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로 끝나는 비과세 펀드, 금융상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명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장기주택마련 보험, 장기주택마련 펀드 이외에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 펀드 등입니다. 올 연말 가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셔야 하는데요. 먼저 장기주택마련 상품의 상품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동일합니다. 이 상품은 공통적으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기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고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장기 회사채 펀드는 3년 이상 회사차 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 소득을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단 가입 한도가 전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도 올해까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비과세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꼼꼼히 따지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주택 마련 상품이나 관련된 해외 펀드 같은 것들, 이게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에 유용한 상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품 하실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재테크는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재테크 팁인데요. 최근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절세 상품 찾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키지 절세 상품의 경우 가입 서류 한 장만으로 모든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고 관리가 편리해서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로 가입이 만료되는 장마 상품을 찾는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에 나가는 걸 줄이겠다라는 바람직한 모습, 이 절세 상품 선택하는데도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절세 상품의 경우 자신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요. 장마 상품의 경우 가입 조건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장기로 절세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상품이 한 번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본인의 어떤 자금 계획이나 투자 계획들을 반영하셔서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이제 집어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해지할 때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테크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절세형 그리고 소득공제형 상품엔 반드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상품을 쫓아가야 되는데요. 올해까지 끝나는 상품들이 있다니까 이것도 눈여겨서 한번 금융사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 행진에 가벼워진 주머니. 든든하게 식사 한 끼 해결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싸죠. 외식도 나가서 맛있고 좀 깔끔한 데 가서 돈 많이 안 쓰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 많이 찾고 다니죠. 여기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배부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각종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혜택까지. 먹으면서 돈 버는 방법. 무한 리필 서비스의 세계.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 보글보글 끓는 음식을 가운데 두고 손님들의 젓가락질이 바빠진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메뉴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도대체 어느 곳인가 하고서 여기를 왔거든요. 네, 역시 사장님의 인풋도 틀리신 것 같고요.
음식 맛도 싸고 너무 맛있네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메뉴 고민 끝.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맛있고 그리고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메뉴가 가득. 거기에 무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눈이 반짝, 귀가 쫑긋. 1인당 5,900원인데 그 가격으로 이렇게 많은 걸 먹을 수 있는 게 흔치 않죠. 가격에 비해서는 대단해요. 좋아요.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주꾸미 아기 뷔페.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주꾸미 아기를 무한정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인심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 다량으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 측면에서 저희는 전골이기 때문에 일반 구이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또 양념을 할 수가 있고요. 대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길래? 종류는요, 생고기가 있고 불고기가 있고 오징어 불고기, 공깃밥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야, 많기도 해라. 다양한 메뉴가 한자리에 찬란히 펼쳐졌으니 야, 이번에 아구 먹자. 쭈꾸미도 있네. 뭘 먹을지 고민되신다면 진열된 음식을 담아서 전골로 만들어 먹는 것도 일품. 여기 전골은요, 여러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갖고 와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때려 넣고 그 다음에 팔팔 끓여서 딱 먹어야 제맛입니다. 먼저 이 집의 주 메뉴들을 꾹꾹 눌러 담고 특별 육수를 넣어 냄비에 끓이기만 하면 다양한 맛이 어우러진 전골 완성. 제가 평상시에 아구아구 쭈꾸미 좋아하는데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오고 싶어요. 자, 8번 갔다 먹었는데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소고기 하고요, 쭈꾸미. 진짜 금상첨화네요. 너무 맛있어요. 끝내줍니다. 네, 재료들이요, 육수와 어울려서 너무너무 맛있고요. 또 오늘 식사가 참 행복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삼삼오오모여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찾아온 이곳은 오늘 저녁 고기로 푸짐하게 배 채우려고 부르려고 왔습니다. 사주시는 분이 뿌듯할 정도로 먹어야겠죠. 이곳은 정육 코너가 준비돼 있어 양질의 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데 거기에 고기가 무한 리필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는 경험이 아닐까? 많은 종류의 고기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게 저희 매장의 특징이죠. 테이블 옆에 준비된 바에는 10가지가 넘는 각종 고기 메뉴가 가득. 먹고 싶은 메뉴를 쏙쏙 접시에 담아 노릇노릇 구워 먹는 한입의 감동. 그 맛 어때요? 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소문 듣고 왔는데 비싼 쇠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양념고기도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하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죠.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저희 모임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금방금방 먹어서 한 5접시 정도 돼요. 고기 쟁탈전이라도 펼쳐지는 것처럼 고기 굽는 손놀림 바빠지고 노릇하게 익기가 무섭게 입안으로 쏙. 그 맛, 말이 필요 없다. 뭐 맛있는 데라고 하면 그거죠. 진짜 맛집은 일단 싸고 맛있고 양 많은데 이런 데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가격도 이만하면 훌륭한 것 같고요. 뭐 13,000원이라는 가격이면요, 이 정도면 뭐 양껏 먹을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해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건장한 청년들이 먹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여기에선 예외라고. 엄선된 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집만의 매력이라는데. 명칭은 가불살이고요. 지금 방금 작업했거든요. 아주 신선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매장 직원의 친절한 부위 설명까지 들으면서 원하는 맛을 콕콕 골라서 먹을 수 있어 재미까지 2배. 행여 고기를 먹다 양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곳만의 장점. 요즘 경기 불황으로 외식 창업하기가 너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독특한 컨셉인 무한리필입니다.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많은 양의 고기를 맛있게 먹고 저희 또한 매출과 어떤 이율을 극대화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리필을 생각해냈습니다. 거기에 고기뿐만 아니라 냉면, 디저트 등 다양한 식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고기 한 점에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꽃도 피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무한리필의 매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기한껏 갖다 먹을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오기는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고기 실컷 마음껏 먹고 갑니다. 이번에 만나볼 특별한 무한리필 맛집은 벌써부터 한 자리씩 자리한 손님들. 그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게 만드는 음식. 조기새우 나왔습니다. 제목 오늘의 특별 무한 서비스 조개구이. 커다란 접시에 각종 조개와 새우까지 가득. 너무 많아요. 이곳에서 무한리필 서비스를 맛보려면 먼저 장갑을 끼고 조개를 맛있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조개가 입을 딱 벌리면 초장에 찍어 한 입에 쏙. 거기에 빨갛게 익은 새우까지 더해져서 입맛도 풍성하게. 언제 있었냐는 듯 개눈 감추듯 사라진 조개와 새우들. 이럴 때 외치는 한마디. 여기 리필이요. 사장님 여기 리필 좀 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우와 엄청 많다. 마구마구 무한적으로 쏟아지는 초특급 조개 서비스에 탄성이 절로,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조개가 구워지는 뜨거운 열기에도 젓가락질 멈출 생각을 안 하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을 듯. 저희 조개구이집은요 1인당 13,000원에 무한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정말 13,000원에 이 많은 조개들을 먹을 수 있다니. 혹시 이들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저희 가게는요 산지 직송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물량 공급이나 수급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저렴하게 드릴 수 있어요. 유통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공수되다 보니 알뜰한 가격, 친절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맛있잖아요. 내일도 또 오고 싶어요. 날은 더워도 그래도 이렇게 조개구이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왔는데요. 다른 집하고 또 틀리게 또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맛있고 또 대박이에요. 양도 많고 맛도 좋고. 맛이 있는 것 쪽으로 많이 무한리필을 해주다 보니까 아주 참 좋은데요. 마음에 쏙 들어요 아주. 하지만 무한리필이라고 무작정 많이 시키고 남기면 벌금이 부과되니 꼭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리필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싼 가격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해변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조개가 푸짐하고 계속해서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최고입니다. 가족 외식이 비쌀 거라는 편견을 깨고 알뜰하고 현명하게 무한리필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맛집들. 무한정 제공되는 서비스 속에서 정까지 두둑하게 쌓이는 든든한 식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머니 사정 보지 말고 풍성하게 맛보는 재미야 사는 맛까지 꽉 잡아보세요. 네, 행복하게 잘 벌고 잘 사는 법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분야별로 4회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인덱스 펀드 이야기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돋보이는 펀드가 바로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전 세계 주가가 급등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덱스 펀드가 대안으로 훌륭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인덱스 펀드 투자 노하우 짚어봅니다.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에서는 뭐 좀 생소한 이름의 회사들, 스테이트 스트라트,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인덱스 펀드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성장했던 인덱스 펀드, 이 수익성이 어떤지 요즘 왜 더 주목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최근 들어서 인덱스 펀드에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이라든가 미국의 경우에는 S&P 500 같은 특정한 주가 지수에 연동되게 만들어 놓은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특정한 그 지수가 10% 상승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도 10%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만큼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인덱스 펀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그 미국의 그 수많은 펀드 매니저, 아주 우수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대형 펀드들이
중장기적인 수익률에 있어서 주가 지수보다 못 미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위험은 최소화하고 투자 수익은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좀 줄이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특정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덱스 펀드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 뱅가드 펀드인데요. 1995년부터 10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면 21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예, 이것은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경우에서도 이러한 그 수치로화된 데이터는 없었지만 2001년도부터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그 인덱스 펀드 역시 액티브 펀드 못지않게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인덱스 펀드도 나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목받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수익성에 대한 가능성에다가 적립식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액티브 펀드보다 효과가 굉장히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펀드에 대한 대해서 그 일반 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비용에 있어서 일반 액티브 펀드는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와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그 절반 정도의 평균 1%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목을 끌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왜 내 펀드는 수익률이 안 좋냐 하는 분들이 이제 주가 지수하고 특정이 연동이 되니까 수익은 확실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지불되는 보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투자로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다. 당연한 관심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고 투자 방법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이 인덱스 펀드는 좀 소극적인 그런 투자 방법으로 주목을 덜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이런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좀 덜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요인은 뭐냐면 과거 2, 3년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굉장히 화랑의 주식시장에서 그 누구든지 펀드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펀드는 30%, 40%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눈 가리고 아무 펀드나 선택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구태여 시장 평균을 쫓아가는 인덱스를 하느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운용사나 펀드 판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덜했던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작다 보니까, 비용이라고 하면 운용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인데 수익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일반 고객분들에게 잘 소개를 잘 안 했던 그런 영향들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인덱스 펀드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구체적으로 좀 더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비교를 하시면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 자체가 특정 주가 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라는 부분을 목표로 두고 그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목표지만, 액티브 펀드는 그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용을 하게 되고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특정 종목을 선택하거나 언제 사고 파느냐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는데, 그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약간 소극적인 전략을 운영하지만 약간 장기 투자의 어떤 성격을 유지하면서 게다가 평균 보수 비용도 낮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덱스 펀드, 수많은 인덱스 펀드 간의 펀드의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펀드는 수익률이 플러스 30%지만 안 되는 펀드는 마이너스 20, 30% 가는 것처럼 펀드의 수익률이 극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이용하신다고 하면 펀드를 그러니까 그 펀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액티브 펀드를 고르려면 내가 어떤 펀드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코스피 200 지수를 연동하는 정도로 이렇게 맡겨놓으면 좀 느긋하게, 좀 장기적인 운용을 하는 정도의 느긋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어떤 그 주가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기존의 펀드 투자를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액티브 펀드를 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투자 위험이라든가 수익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인덱스 펀드를 일부 좀 가져가시는 게, 그리고 중장기적인 펀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액티브와 인덱스를 적절히 혼합하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주가 지수가 회복하고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펀드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 그렇지 않다면은 이 균형을 맞추는 쪽에서 새 투자를 하실 때 인덱스 펀드를 눈여겨보십사 하는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코스피 200 말고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인덱스 펀드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덱스 펀드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인덱스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덱스 펀드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냐는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될 텐데요. 일단은 그 선택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적 오차를 좀 적은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추적 오차요? 예, 추적 오차라는 부분은 약간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뭐 코스피 200 정도의 주가 지수를 연동하는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200개 지수를 똑같이 복제해서 인덱스 펀드 안에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걸 똑같이 가져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상태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추적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쭉 상대적으로 적은 펀드가 인덱스 펀드의 본연의 모습이니까 그런 펀드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최소한 그렇게 여러 가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적어도 펀드 규모 자체가 일정 이상 규모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100억 이상 정도는 유지되는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이나 1년 반 이상 이미 운영 노하우라든가 운영 결과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을 놓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마 후회가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펀드든 마찬가지죠. 얼마나 운영을 잘해왔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이 말씀하셨던 추적 오차라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덱스 펀드의 국내 대표적인 상품들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죠. 예,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국내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덱스 펀드의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기준은 일단 1,000억 원 이상 정도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제가 몇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추종 지수를 보시면 대부분 코스피 200하고 KRX 100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거를 좀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 추세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순수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순수 인덱스 펀드 외에도 그것보다 약간의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되는 펀더멘탈 인덱스 펀드라든가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도 시장에 출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덱스 펀드도 관심을 둘만 하시겠습니다. 네, ETF라고 말하는 상장지수 펀드도 역시 일종의 인덱스 펀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비슷한 부류로 보셔도 되는데요. 인덱스 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ETF하고 인덱스 펀드를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TF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TF는 그 상장되는 인덱스 펀드를 내가 사고 파는 주식화시켜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것으로 인식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시는데요. 실제로 ETF와 인덱스 펀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좀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ETF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펀드는 그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거지만 ETF는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시장 거래에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하고요. 매매 시간 중에 사고 판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운용 보수 또한 인덱스 펀드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서 직접 투자처럼 할 수 있는 게 ETF다. 위험 부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ETF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장지수 펀드도 이게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ETF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투자의 매력을 한번 좀 가지십사 하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ETF의 특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거래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이게 특정 주가 지수에 분산이 돼 있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단 한 주만 매입하더라도 그 시장 전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네. 주식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 돼서 ETF가 아마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ETF의 종류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대표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KRX 100이라든가 코스피 200을 연동하면서 시장 평균 정도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섹터 ETF는 뭐 반도체라든지 은행, 조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만 따로 모아서 어떤 ETF를 구성한 거니까 네. 뭐 향후에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섹터 ETF 중에 자동차 부분을 선택해서 그러네요. 매입을 하시면 되는 특징들이 있고요. 뭐 이런 형식으로 보면 뭐 주식의 스타일에 따라서 스타일 ETF, 뭐 해외에 따른 해외 ETF, 뭐 기타 ETF 이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ETF가 우리나라 200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2002년도 10월 달에 도입이 될 때는 한 3,500억 정도로 규모가 시작이 됐는데 예.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규모 자체가 3조 4천억 정도로 커져 있고요. 예. 상품 자체도 처음에는 4개였는데 지금 한 36개 정도로 늘었으니까 규모로만 놓고 보면 뭐 9배나 10배 정도 확대된 그러네요. 추세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 추세이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 대한 ETF를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러한 그 상품 ETF가 상장돼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좀 관심을 두고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나름대로 뭔가 재테크 방법으로서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002년 시작됐으니까 상품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왔고 말씀하신 대로 9배에서 10배 가까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들 잘 살펴봐야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양한 ETF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성과를 더 거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국내 ETF 상품은 어떤 게 있고 이 ETF도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 36가지입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 주가 지수 ETF, 뭐 섹터, 스타일, 해외, 뭐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주로 이제 거래량과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나눠드렸는데 투자 시 유의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그 ETF도 주식 시장을 근간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특정한 어떤 섹터 형태로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검토가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네. 아까 좀 전에 자동차 ETF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분명히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익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려면 반드시 어떤 특정 섹터라든가 본인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지수에 대한 전망은 반드시 우선시돼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많은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황금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는 ETF 투자의 목적 자체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ETF가 주식처럼 장중에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ETF로 시작을 하지만 다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스캘퍼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파는 이런 매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ETF가 투자에 매력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여겨지고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ETF의 투자의 어떤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투자의 어떤 경력 사항에 따라서도 한번 좀 접근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 사항이요? 예. 뭐 투자 초보자인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고려하지 않고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KRX 100 정도의 어떤 기초 자산을 둔 펀드로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면 그 이후에 뭐 초과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뭐 이익을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시장이 하락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투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경력이 좀 투자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ETF를 종류를 두세 개를 혼합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대표 지수 ETF하고 뭐 섹터 ETF하고 섞는다든지 아니면 스타일과 섹터를 섞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 내가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시장에 골고루 분산이 되다 보니까 위험도 줄일 수 있고 수익도 평균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액티브 펀드,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뭐 이제 성장형 펀드와 뭐 해외 펀드 많이 운영하시니까 네. 성장형 펀드와 해외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을 하시되 보조적으로 ETF, 예를 들면 성장형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스타일 ETF 중에 뭐 중소형 ETF나 아니면 뭐 섹터 ETF 정도로 운영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을 좀 조절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인덱스 펀드 관심이 늘고 있지만 ETF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가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고려할 만한 투자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랩과 노래로 접목시키며 머릿속에 쏙쏙 유쾌한 영어 지식과 즐거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스타 강사 이근철.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는 젊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15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영어 강사다. 토종파이면서도 정확한 발음을 자랑하는 그는 영어가 공부가 아닌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침 6시 상쾌한 기운을 전해주는 스타 강사 이근철. 그만의 성공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글쎄요,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한 날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저는 한 90%는 해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즐겁고 해피한 일이 늘상 있어서 해피한 게 아니고 해피하려고 노력하니까 매 순간이 즐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무래도 대부분은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아주 딱 마음속에 새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노래 있잖아요. It's now or never. It's now or never. 근데 지금 스스로 즐겁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해피함을 느끼지 않으면 뭐 경제적으로 더 커지거나 사회적으로 더 다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 아마 행복함이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 생각이면 모든 게 족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EBS에서 그 수능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앉아서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이렇게 제스처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 담당 PD님께서 선생님, 손 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았을 때 위치가 여기가 되니까 얼굴을 가리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나다가 서로 이제 토의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의자를 없애자. 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니까 위치가 자연스럽게 손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동작 위주로 많이 좀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수능 방송이었는데 앉아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역동적으로 뭐 그 당시에 아마 처음으로 영화배우 이름이나 뭐 지금은 뭐 흔하게 쓰지만 벌써 그게 10몇 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좀 남들이 안 해봤던 것들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주로 즐거움을 많이 섞으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좀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직도 사회에 뭐 진출해서 직장 다니는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좀 제가 직장 강의나 이런 걸 가다 보면 그 당시 일했습니다 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제 친척은 아닙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게 2007년 6월 말이었어요. 그때 6월 말에 임시로 제가 맡았었고 맡고 난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몇 분 DJ, 임시 DJ로 진행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데뷔를 한 거죠.
맨 처음 맡았을 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꽤 깝깝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외국인한테 많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많이 좀 어려웠던 기억도 나고요. 그게 그 진행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쭉 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듣기만 있다거나, 아니면 통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다거나, 중간에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그게 아마 현재의 포맷으로 가기까지는 물론 제가 아이디어를 발휘한 것이 많지요. 하지만 담당 PD분, 작가분,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존 발렌타인,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한데 합해져서 현재의 포맷을 갖게 되었고요.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저는 쉽고 즐겁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TV 방송이건 아니면 뭐 심지어 그냥 일반 회사의 전임자를 대신해서 오신 분들이건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나만의 색깔은 뭘까? What's my true color?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남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뭘까? 뭐 1대가 우리 곽영일 선생님이었었고요. 2대가 오성식 선생님, 그 다음에 3대가 이지영 선생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맡은 지 지금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다 특징들이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원리의 근거를 두되 인간의 어떤 기억과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들면은 뭐 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영화 따라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래를 틀어놓고 한번 해준 다음에 그렇죠. 같이 불러본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지르라고 your turn 막 이러면서 외친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원래 교육 철학과 관계 있죠. 그 교육 철학은 뭐냐면 사람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바로 학습의 열쇠다. 예. 그러니까 emotions are the key to learning 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명제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것을 랩을 하건 찬트를 하건 아니면 제가 일어나서 춤을 추건 그 뭘 하든 간에 커다란 명제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요, 뭐 그렇게 대기업 뭐 임원 정도의 그 정도의 연봉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더 받는 연도도 있고 덜 받는 연도도 있고 다르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뭐 인쇄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 진행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일종의 청크가 들어오는 때는 그걸 가지고 뭐 펀드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펀드에 넣어놓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게 좋아지면 나중에 뭐 펀드 환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 이외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세요.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의 뭐 이야기도 좀 듣고요. 뭐 그런 충고들을 귀 기울여 듣다가 제가 좀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전체 뭐 10이 있다면 그 중에서 3 정도는 상당히 리스키한 거에 3 정도는 전혀 리스키하지 않은 거에 4 정도는 뭐 중간 정도 해당되는 거 양쪽 극단과 중간 그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모르니까 사실은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경제 쪽이나 뭐 이런 그 재무관리 이런 거는 잘 몰라서 많이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건 그것을 더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Whatever you focus on, you will get more of it.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나는 왜 이럴까? 뭐 직장이 왜 이럴까? 나는 영어 못하는데 너 혼자 잘난 체 하니?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건 당신 얘기지. 아마 수만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두뇌는요. 불평을 해야 될 이유를 Your brain will be able to find more than 1,000 different reasons
Okay? Why you should be complaining about your life.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1000가지 이상의 이유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반대로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이게 나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1000가지 이상의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00가지 이상의 역시 좋은 즐거워질 만한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저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저라고 해서 불행한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정말 이 많은 사람과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를 그만두고 싶다. 왜 저 따위로 살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정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결국은 그래 이게 인생의 ups and downs 고와 저를 함께 경험해야 고의 가치를 저를 경험해야 고의 가치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도 다 겪었던 내용이라서 차곡차곡 저도 많은 것들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뭐 항상 열심히 잘하니까 여러분들 상황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정말 섭합니다. 글쎄요, 삶의 철학.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et's be happy. 행복하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시던 아니면 무슨 즐겁게 놀건 어떤 경우에건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효율적으로 얻자. 그러면 행복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게 삶의 저의 가장 커다란 철학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요. 똑같습니다. 제 철학에 근거해서 즐거운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즐겁게 제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적절한 미디어와 결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정말 즐겁다. 이게 영어라는 게 일종의 material, 배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즐겨야 되는 우리 인간 삶의 일부분,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문화가 투영된 어떤 반영체이자 사람들한테 어떤 커다란 툴이 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다 느끼게끔 해주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을 좀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친 거냐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잠시 안정기미 보이더니 환율, 증시 뭐 하나 마음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 상승기는 늘 조정이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번도 그런 조정기로 상승으로 가는 국면이 되기를 바라는 만 간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이도저도 못 믿고 불안하겠다면 현금도 우량주로 포함시키시라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